한데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0분 내에 주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시대 교육개혁과제로 저는 잡았고요. 이 주제를 좀 고민하게 된 이유는 대선 이슈에서 사실 교육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저도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인 그런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부동산은 너무 문제가 크고, 교육 문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슈가 잘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공정한 전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계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에서 사실은 노동계의 목소리나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핵심은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전환에 따라서 본인이 사실은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재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이제 그 청년 불평등 메커니즘을 좀 정리한 그 구조를 따온 거예요. 실제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불평등의 구조를 좀 정리해보니 실질적으로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교육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교육의 기회가 결국엔 교육의 결과로, 그리고 그것이 고용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정규직화 됐냐 아니면 비정규직화 됐냐, 그 불안정 노동이냐에 따라서도 소득이 달라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안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세대 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갭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연다는 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을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불변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인구잖아요. 사실 저는 인구 담론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목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육에 있어서도 왜 교육개혁 논의를 할 때 상상력을 넓히는 지점에 있어서 재원이 항상 발목을 잡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학부모나 이제 교육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논의를 할 때, 그 재원 부분에서의 저는 오히려 인구 구조는 우리가 좀 이 인구 구조의 그 감소의 추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실질적으로 그들의 담론은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구가 부족하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인구의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전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67년부터 2067년까지 학년 인구의 추이 변화를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분석 자료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17년도 지나고 2027년도 그 사이에 있는데, 이 학령 인구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포함한 연령이거든요. 그러면은 6세에서 21세까지를 포함해요. 근데 그 연령이 7년에서 그 향후 10년간 190만 명이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감소하는 거 대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교육 예산이 지금 한 72조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전환하는 거에 맞게끔 지금 재원이 잘 맞춰서 쓰여져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된다는 거죠. 학력 인구의 그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감소 추이와 증가 추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갭이 발생되고,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미래에는 이게 세종으로 좀 집중화되는 경향이 이쪽으로는 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은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점점 어떻게 보면 교육, 어쨌든 행정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행정 수도나 이런 것들이 이전됨에 따라서 어떤 교육 시장이나 이런 환경들도 옮겨짐에 따라서도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학령 인구의 그 격차도 따라서 갈 그 방향성이 되게 크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격차나 갭의 문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인다고 했을 때 왜 아무런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개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의 추계를 보면은
그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입학 수요나 이제 정원 불일치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교 그 입학 인구나 입학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의 쓸모가 점점 없어지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사실은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가야 되는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죠. 그냥 단순히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하는 수준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 경쟁력 없는 대학교들을 퇴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이미 데이터 값도 나와 있고 현상도 지금 예견이 되는데 아무도 예견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역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 소재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대학교라고 하는 기능을 바꾸자라는 논의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환사회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상급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상급학교 모델이 아니라 거기에 전환교육을 할 수 있는 전초기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대학교라고 하는 게 캠퍼스라든지 기숙사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물리적 기반 자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진이라든지 관련된 행정적 자원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개 지자체단체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 자원보다도 더 확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전문성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문성이 없는 대학교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전환을 해나가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모집 인원 대비 미충원율 역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학생 절벽과 한계 구조, 한계 대학 구조 속에서 문제는 되게 이상한 게 그 교육의 재정은 계속 확대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72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예산 중에. 근데 문제는 교육비는 증가하는데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교육 부담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구도 감소하고, 근데 국민들이 훨씬 더 교육 부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국가도 재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도대체 교육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 교육,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교육 마피아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구조에서 이 지금 현재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부채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그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하면서 이제 그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충 추계로는 대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한 10조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최대. 근데 물론 이거 추계는 더 내봐야 된다고는 해요. 명확한 추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추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학점 비례 등록금제나 아니면은 대학교 서열화를 폐지하고 무상교육 가자라고 하는 논의가 그렇게 큰 특이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논의는 아니다. 이미 미국의 야권 대선 후보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학교 그 등록금이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점부터 대학교 등록금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하느냐 빚을 진 청년들의 빚에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까지도 결합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대선 이슈 안에서 그 대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교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학점과 관련된 비례 등록금제를 넘어서 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미 대학교 등록금으로 빚진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빚을 많이 진 청년들의 그런 대학교 등록금 부채를 좀 탕감을 해주는, 그리고 그게 탕감한다고 해서 빚진 청년들의 삶이 엄청나게 혁혁하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0대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빚의 채무 부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만 가더라도 대부분 빚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부담 비율에 대한 어떤 빚이 많은데, 보통은 대부분 학자금 빚에서부터 모든 빚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부채를 좀 탕감하는 정책까지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따라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대학교가 산업구조에 맞추는 교육으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면 대학교만 바뀐다고 절대 바뀔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값 자체가 그 입시 중심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 대학교 서열화를 폐지해야 되고 사실은 실제로 대학교라는 기능 자체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것을 진짜 산업 전환기에 어떤 교육의 하나의 전조기지로 삼을 건지 그리고 그것의 발전 모델로 갈 건지에 따라서도 저는 좀 우리 학제 개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고 가는 흐름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입시 중심의 교육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키를 저는 어쨌든 제가 대학교 서열화를 폐지하는 거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그 서열화를 폐지하고 그 지역 산업과 그리고 지역의 대학교가 그 산업 구조에 맞는 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질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특히 지방도시, 아까 지역격차도 있었잖아요. 지방도시로 갈수록 그나마 물리적 기반시설이라도 갖추고 있는 게 대학인 거예요. 그나마 대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의 자원을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국민들은 학교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의 보지만 저는 그 자원들을 지금 부족한 자원이지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과 1등 하는 것 중에 또 자랑스럽지 못한 게 또 나오는데 전공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이 문제에 주목을 한 거는 뭐냐면 전환교육.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는 쿠팡에서 일을 하는 배달 노동자분들이 본인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120시간에서 150시간. 정말 최소. 그 정도의 교육은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데이터 기반의 기술 직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한테 500에서 600시간의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교육기간 안에 교육훈련 수당도 제공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비용의 예산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면 1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전환 교육하는데 이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 추계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70조 원의 예산을 분석해서 사실은 전환에 맞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실 예산 구조를 확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은 뭐 전공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돼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면 계속 이게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재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노동시장에 안착한 다음에 전환을 하기는 되게 매우 힘든, 우리나라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 자체는 향후의 임금 격차를 비롯해서 향후의 삶의 격차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으로 시작해서 삶의 격차 문제까지 해소하는 데도 맞닿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저는 지금 되게 암울한데, 이 미스매치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지금 내용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 직종이 너무 변하지 않아요. 네, 직업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구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사분들도 다양한 직업을 모르고 트렌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월드 2000의 그 직업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정형 노동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플랫폼 노동들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조사가 저는 교육부에서 하는 조사인데 이게 약간 신뢰할 만한 조사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게, 현장에서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멀티플 초이스가
다 정해져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지선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도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마저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요즘 학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는데, 안타깝게도 대선 이슈에서는, 그리고 우리 당에서조차도 정세균 총리님만이 사사자 그 학제 개편 시스템을 얘기했지, 누구도 교육 개편에 대한 진중한 논의나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전에 그 전에 좀 한참 이슈가 됐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어요. 그때 5, 2년제로 하자, 5, 4, 3년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야 학제 개편 논의와 대학 구조 조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의 입시의 서열화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논의의 이슈잉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학제 개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추진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연기된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못해서. 그래서 사실 다음 정부 과제로 이제 이전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학제를 개편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개편된 학제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본인들이 듣고 싶은 교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끔, 자기의 적성과 꿈에 맞게끔 교육 과정들을 이게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선생님이 해야 하는 역할은 그 한 명의 학생이 그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에게 충분한 자원과 커리큘럼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음 정부로 넘어간 이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유연한 학점을 들으려면 자기가 특성화고에 만약에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 저기에 있는 특성화고 과목을 듣고 싶어 하면은 그걸 선택하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일반계고까지도 포함해서 이 사실은 학점과 관련된 교류, 개편뿐만이 아니라 교류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불어서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나눈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까지도 요즘에 들기도 하지만 갭이어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한 과정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학생들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한 아이가 경험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갭이어를 하는 것에 갭이어를 했다고 바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적성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갭이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시기마다 전환하는 시기마다 약간 자유학기제처럼 아예 갭이어 과정을 정규화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갭이어 프로그램을 정규화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부모의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왜냐면 엄마가 만약에 사회적 자본이 되게 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맥을 타고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 아이들이 있고 그 인맥의 폭이 되게 좁은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갭을 줄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엔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갭이어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 이 갭이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참여활동 포인트 제도라든지 활동 계좌라든지 아니면 참여 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혁신학교들이나 아니면 대안학교에서는 간식수당 아니면은 활동수당,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 비용들을 일정 정도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지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그 혁신적인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지자체단체가 대부분 거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해줘요. 그걸 할인하든지 아니면 페이백 해주든지.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체계를 찾아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본인이 생태적 자원이든 아니면 본인이 지역 자원이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으려면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동권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기에도 교통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음도 그리고 자기가 정보력도 돼서 나도 막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서 막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교통비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권고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아이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단순히 교통편의 증진만이 아니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원들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단체에서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근데 문제는 격차가 또 있어요. 지자체단체장의 관심사에 따라서 많이 페이백을 해주거나 많이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지자체단체장의 관심이 없으면 아예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누구는 교통비를 받지만 누구는 교통비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단일 기준으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 다양한 개혁 과제 중에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사회적 대화라는 것들이 노동 그 분야에만 작동을 하잖아요. 고3인점 협의체가 있고 거기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번에 캐스퍼 사례도 사실은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 모델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되게 주요한 이 이슈를 언제까지나 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집단이나 교육자 집단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눈치만 보느냐고 교육개혁 얘기 잘못했다가 선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미 현상이나 데이터로는 다 나오는 내용들을 왜 다루지 않는가, 그리고 왜 언론도 다루지 않는가, 그리고 더 열받는 것은 이제 왜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면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 옆에 서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 옆에 서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 주목해주지도 않고요. 중앙 언론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고요. 기후변화 행동 청소년이 결석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게 보도해주고 네, 우리 청소년이 그렇게 시위할 때는 아주 그 인터넷 신문 두 군데서 실어줬나요? 그리고 보도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역시도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최원석 그 선임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기자님들하고 컨택해서 젊은 기자분들하고 이게 좀 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을 대리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님도 얘기했지만 교육개혁 얘기를 할 때는 청소년이 얘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일을 여기 우리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선 과제에서도 꼭 그 지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대위하고 만나는 자리를 네, 그 청소년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